부동산 연결된 첫 번째 연결고리가 시크릿컬이긴 합니다. 네. 중국의 시크릿컬 전체 수요에서 뭐 이게 시크릿컬이라고 하면 경기를 타는 산업들을 말하는데 주로 철강, 뭐 석탄, 화학 이런 쪽을 보는데요. 이런 쪽의 수요에서 55% 정도가 부동산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 16% 정도가 인프라에서 발생을 합니다. 그러니까 합치면은 거의 70%를 넘어가니까 압도적인 규모인데 절대 비중은 부동산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이런 강한 부양 정책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철강, 기계 이런 거 나쁘지 않았는데요.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고 여기 다음에 오는 게 가계 자산의 중국 69% 정도가 부동산입니다. 그다음에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상반기에 제가 중국을 원래 양회 전에 바라보던 그림이었는데 그게 좀 전개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이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기계나 철강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조금 눈높이를 낮추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중국의 내수 산업이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마오타이 같은 이제 그런 소비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아니면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일단 좀 정리를 해주시죠. 중국의 내수와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산업들이 뭐 중국에도 있고 홍콩에도 상장돼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짚어주시고 이번 양해의 영향을 좀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. 네, 중국의 지수가 거의 한 15개 이렇게 있어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세요. 코스피는 뭐 코스피 200 정도만 보시는 게 대부분인데 중국은 이게 그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마다도 지수가 여러 개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단순하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. 중국 본토, 그 다음에 홍콩,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데요. 여기에 섹터 구분도 명확하게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. 본토는 주로 전통적인 소비주, 그러니까 뭐 플랫폼이니 뭐 이런 전자상 거래 게임 이런 거 빼고 전통적인 소비들이 그러니까 귀주 모태주 아까 말씀 주신 네. 이런 소비재들 비중이 좀 높고요. 그 다음에 가치주 성격으로 분리되는 아까 뭐 철강이나 석탄화학 이런 쪽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. 그리고 홍콩과 미국은 거의 대부분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알리바바, 텐센트, 바이두 이런 기업들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고 시가총액 비중도 실제로 굉장히 크고요. 그래서 내가 중국의 소비 경기를 정말 이 좋게 보는 그림이 강화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탄력이 더 높은 거는 홍콩과 미국이긴 합니다. 왜냐하면 뭐 귀주모태 이런 것도 사실 소비니까 나쁘지 않은데 본토는 이런 전통적인 소비 위에 아까 말씀드린 철강, 석탄, 화학 이런 쪽 비중도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경기 자체가 사이클이 크게 움직여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소비 자체가 조금 그래도 완만하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 뒤를 보는 게 맞는데요. 지금은 사실 소비 자체를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기가 힘든 상황이라 딱 하나를 꼽아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. 근데 상대적으로는 플랫폼 기업보다는 그래도 본토에 있는 이 밸류체인 구성이 좋아 보여요. 그 이유가 양회에서 안보 전략을 강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리고 이 구성위원들도 플랫폼의 주요 CEO들은 다 빼고 주로 이런 하드웨어 쪽의 기업들로 채웠는데 이런 하드웨어나 안보 전략에 특히 재생에너지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본토에 상장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보 전략에 부합한 기업들은 본토에 있다. 근데 이것도 어떻게 연결지어서 볼 수 있냐면 아까 본토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6%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중국 정부가 외압, 그러니까 외국계의 어떤 자금에 큰 흔들림 없이 어떻게 보면 이끌어갈 수 있는 이 거래소고 지수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중국에 있는 모든 종목을 우리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개인들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. 근데 정말 코어하고 핵심적이게 중국 정부가 육성하려고 기업들은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서 봐도 중국 정부가 어떤 좀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있죠. 근데 오늘 내신 보고서를 보니까 4대 안보 산업 그래고 농업, 군사, 에너지, 데이터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본토에 있는 건가요? 그러면? 맞습니다. 그리고 다행히도 여기서의 정말 핵심 기업들은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건 일단 소비가 저희가 기울기를 막 이 정도로 봤다고 하면 완만하게 올라오는 정도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워낙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
부응하는 이 이익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 이익이 생각보다 상반기에는 좀 더딜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쪽이 어딘가를 보면 이 안보 전략에 부합한 쪽의 이익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. 특히 실제로 통신이 연초 이후에 그 EPS 증가율이라고 해서 이 어닝이 기업 이익이 얼만큼 좋아졌는지를 연초가 예를 들어 뭐 5였다고 하면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10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. 이렇게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통신과 같은 산업입니다. 그리고 IT-텍. 이게 말씀드린 그 데이터 안보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랑 같이 연결되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엄청 많이 짓는 프로젝트를 동수서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로 실제 연초 이후에 집행되고 있는 이 그 속도를 보니까 3년 동안 한 7천억 유안 정도를 동수서산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짓는 데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25% 정도가 실제로 집행해서 삽을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만 형성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정책 방향성을 예측했던 대로 나오지 않고 불안한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이익이 나올 수 있는 쪽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어느 나라든지 최근에 경기 침체 때문에 결국에 투자할 곳은 정부가 돈을 쓰는 곳이다.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중국은 일단 데이터 센터는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고 그게 그 서쪽에다 짓는 거죠.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동수서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. 네,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하고 있는 그 리쇼어링 전략이랑도 조금은 유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미국이 자꾸 규제를 걸고 중국이 수출하는 걸 막으니까 안에서의 투자 수요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동부 지역에는 인구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경제를 활발하게 이끌어가는 쪽이 다 동부에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.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옮겨서 주로 이제 인구 밀집도도 낮고 평지가 많고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부 지역, 서부 지역에 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서 이 데이터 센터를 다 운용을 해서 중국의 이 큰 여러 도시들을 이 스마트 도시화 하겠다라는 게 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럼 거기다 투자하려면 어느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? 1차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전체 동수서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중국의 3대 통신사입니다. 그래서 이게 다 국유 기업인데 본토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. 차이나 텔레콤, 차이나 모바일, 차이나 유니콤. 요게 세 개 기업이 연초 이후에 수익률이 40%나 됩니다. 네,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사실 이들이 입찰을 주도하는 그리고 아웃소싱을 주는 컨트롤 타워를 하는 역할이라 대단히 여기서의 이익을 많이 얻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의 기대감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실제로 통신의 이익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이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필터링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통신 3사의 주가를 보시면서 가늠하시는 게 좋은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는 부정적인 전망 속에서 그나마 중국 정부가 투자할 곳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 에너지를 꼽으셨어요. 보니까 중국이 재생에너지 강국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 뭐 에너지 자립 얘기가 이번에도 좀 나온 것 같은데요. 양회에서 나온 얘기랑 이 관련 기업들의 전망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중국은 뭐 태양광, 풍력 둘 다 잘하고 있고요. 두 개는 다른 뭐 반도체랑 달리 자립화를 꽤 잘 이뤄내고 있는 상태라 앞으로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린 동수서산의 이 데이터 센터도 100% 재생에너지로 전력원을 확보하는 거라서 여기서의 데이터 센터 확충이 빨라질수록 재생에너지 인프라도 더 빠르게 구축이 될 거고 또 그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중국 태양광 중에 대장주가 윤기실리콘이라고 있어요. 여기가 소재단의 가격을 좀 더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들 마진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지금은 사실 재생에너지 쪽도 이 데이터 안보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전략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미국이 이제 규제에 들어가면 이 중국의 이른바 에너지 회사들이 친환경 에너지 회사들의 미국 수출이
줄어들 거다, 쉽지 않을 거다, 뭐 매출이 어떻게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반도체도 좀 유사한데요. 네. 암암리에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. 다들 탈세계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인프라 하나를 구축해서 생산 기지를 단기간에 A라는 국가에 있다가 B로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A라는 업체가 주도 역할을 하면서 협력 업체가 최소한 뭐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이렇게 붙어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고, 서로 간의 어떤 암암리의 협상은 뭐냐면 반도체도 지난번에 제가 엔비디아 말씀드렸지만 네. 엔비디아가 이 우회에서 저사양측으로 중국에 납품을 하고, 중국도 물론 그 직접 중국에서 가지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윤기실리콘이 말레이시아, 베트남 이런데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기술력은 중국인데 이 수입 국가 자체가 중국, 차이나가 아니고 리지널 이제 뭐 베트남이나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로 해서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인데요.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행태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5년 정도 시계열이 지나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이 리쇼어링, 그러니까 자국 내 구축하는 인프라가 강화되면서 이런 것들도 차단할 수는 있겠는데요. 짧은 기간 내에 3년 내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. 대외적으로는 네. 중국 정부가 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완료되고 정리되는 것을 원한다,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네.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죠. 러시아를 여러 방면에서 좀 지원하고 있다라고 제가 경제 지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번에 유럽이 그러니까 이상기후로 좀 고온 현상이 겨울에 있어가지고 이들이 천연가스, 에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출을 못하니까 뭐 좀 많이 골치 아픈 상황이었는데, 중국의 지난해 수입이 뭐 1, 2%밖에 안 늘었는데 러시아 향으로 수입한 거를 뜯어보면요 거의 40%가 늘었습니다. 러시아에서 뭘 이렇게 많이 수입했는고 하고 뜯어보니 원자재단의 수입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행태는 맞아서, 그래서 주요 이제 그 싱크탱크에서도 얘기하는 게 정치적으로 중국이 러시아를 이렇게 지원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,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표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뭐 중국이 국방 관련된 투자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, 네, 그런 생각은 듭니다.